오늘 문제 다들 잘 보셨네요. 근데 다 제출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잘 보신 분들만 제출했나요? 근데 오늘 해설이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서 32번에 디귿이 틀렸잖아요. 32번의 디귿이 천이지대는 저소득 주거지대와 중상층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이게 틀렸잖아요. 저소득 주거지대와 중심 업무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해야 되죠. 그 해설이 잘못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 주거지대와 중심 업무지구 사이에 위치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나요? 다음에 제가 대체로 체크를 하지 않은 부분들은 많이 틀리셨네요. 보니까 대체로 체크를 한 분 이렇게 요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맞추시긴 맞추셨네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해서 패스했는데도 많이 맞춘 그런 문제도 있네요. 자, 14번 문제. 요거는 많이들 맞추시긴 했네요. 부주택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정책 중 하나이다.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이 정도는 구별을 좀 해두시고요. 다음에 2번 지문에 소득보조라고 하고서 현금보조라고 하고 있죠. 그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죠. 근데 집세보조 하면서 가격보조라고 돼 있죠. 요거는 깎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가격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제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애들 그 집에 학습지 와가지고 이렇게 보조하는 거 있죠. 그 학습지 그 서비스 받는데 만약에 가격 보조를 하잖아요. 가격 보조를 50% 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5만원짜리 학습지 하잖아요. 5만원짜리 학습지 하면은 이게 보조를 얼마 해주는 거예요? 2만 5천원 해주는 거예요. 6만원짜리 학습지 하면은 3만원 보조 해주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현금 보조는 딱 금액을 정해 놓는 거예요. 현금 보조는 금액으로 3만원 딱 정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통장으로 3만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만원 가지고 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현물 보조는 뭔가 하면은 쿠폰 3만원짜리 주는 거예요. 쿠폰 3만원짜리 주기 때문에 자, 요 두 가지는 만약에요. 내가 2만원짜리 학습지를 한다. 2만원짜리 학습지를 하면 이런 경우에는 만원을 술 한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2만원짜리 학습지를 해도 소용이 없죠. 남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3만원만큼은 쓰도록 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얘는 한도를 정해 놓는 거죠. 6만원짜리 한도로 해 놓는 거예요. 6만원짜리 한도로. 자, 이러면은 보조받는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얘가 제일 좋은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이 뭐고요? 그 다음이 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5만원짜리를 해도 나는 2만원만 더 내면 되죠. 근데 가격 보조하면은 2만 5천원을 내가 내야 되죠. 맞나요?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현금 보조고, 그 다음이 현물 보조고, 그 다음이 가격 보조예요. 아시겠어요? 요게 소득 보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바우처, 쿠폰이에요. 쿠폰, 바우처 제도. 바우처 들어보셨죠? 요거는 이제 집세 보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번은 이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3번 쿠폰으로 임대료를 보조하는 방식, 바우처 제도는 현물 보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이 부족한 경우 소비자 보조 방식보다 생산자 보조 방식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집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조해줘 봤자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면은 임대인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보조를 해서 그 집을 많이 짓게 하는 겁니다. 근데 5번은 좀 조심해야 돼요. 생산자 보조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간접적 개입 정책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생산자한테 뭐를 주는 거예요? 생산자한테 지원을 해줘요. 지원. 생산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돈 같은 거 보태주고 해서 또는 이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생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생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생산의 주체는 민간이 생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생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생산자 보조 공공임대주택 이런 경우에는 생산자 보조잖아요. 보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이거는 LH공사가 지은 게 아니라고요. LH공사가 지은 게 아닌 이런 거는 무슨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 근데 LH공사가 짓는다, SH공사가 짓는다, 얘네들이 지으면 뭐고요? 직접 개입이라고요. 됐나요? 생산자 보조 이런 것은 간접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좀 어려운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려운 거를 별로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셨나 봐요. 그 1번에 보시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이거 알고 패스하셨나요? 몰라서 그냥 패스했나요? 잘했습니다. 그게 잘한 거예요. 다음에 2번에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지금 바뀐 거는 뭐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밖에 없죠. 이것도 그냥 몰라서 패스? 그러면 3번은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죠.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커진다 그랬죠. 자, 이거 지난주에 했던 효과가 조금 있나 봅니다. 지난주에도 이거 풀었었죠. 안 풀었나요? 그건 아닌데 지금 실력이 늘어난 거예요. 다음에 4번에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의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고 임차인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 때, 자, 요거는 확실하게 아시는가 보네. 공탄, 수비탄이죠. 공탄, 수비탄인 상황에서는 누가 더 부담해요? 얘가 더 부담이죠. 비탄, 수요자가 더 부담이죠. 일단 재산세를 중과하더라도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니죠. 얘한테 많이 넘어오죠. 그래서 확실한 거 보고,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리 다른 게 어려워도 쉬운 거 딱 보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좀 과소평가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게 어려워서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서 패스를 했는데 지금 다른 거는 대체로 어렵죠. 지금 1번, 2번은 대신 수업 다 했습니다. 확인은 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가 하면은 자원 배분 왜곡이라는 것이 이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얘기일까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얘기일까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후생 손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얘네들이 셋 모두 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한다. 자, 이런 표현들을 여유 있을 때 이렇게 해두시라고. 지금 다른 거는 알고 있지만 이런 걸 모르면은 요게 요런 의미구나.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근데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지 효율적인지는 뭘 보고 판단한다 했어요? 적정한 양만큼 생산되느냐, 적정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느냐, 요거 보고 판단한다 안 그랬나요?
자, 이게 빵 생산하는 빵 시장이에요. 빵 시장. 자, 빵 시장에 빵이 100개가 만들어지는 게 적당한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민간에 맡겨놨을 때 얘기입니다. 민간에서는 몇 개가 생산돼서 소비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빵 100개가 생산돼서 소비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부가 조세를 부과해요. 빵 먹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해요. 빵 만들어 팔 때마다. 조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해요? 조세를 부과하는 만큼 공급곡선이 이동을 하죠. 그러면은 수요자는 이제 더 비싼 돈 주고 사야 되고요. 예, 공급자는 더 비싼 돈 받아도, 더 높은 가격 받아도 세금 내고 나면은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거는 더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수요량도 줄고 공급량도 줄죠. 맞나요? 옛날보다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줄죠. 예를 들어 뭐 80개 이렇게. 자, 어떻게 됐어요? 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하나 한 개씩을 먹는 상황이었다면 20명은 지금 먹고 싶은 빵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먹고 싶은데도 못 먹게 되는 상황이 이게 바로 뭐예요? 비효율이에요. 원하던 만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시장에서. 이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자원 배분 왜곡은 지난번에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죠. 더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어떻게 해요?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가 크죠? 수량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더 많은 사람이 이제 못 먹게 생겼죠? 맞나요? 자, 이렇게 자원 배분 왜곡은 수량 변화가 크면 클수록 더 크다 작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제가 지금 수요 곡선을 그렸죠? 공급 곡선을 그려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곡선을 그려도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예, 커요. 수량 변화가 클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수요든 공급이든 관계없어요. 수요든 공급이든 모두 다, 이 수요 공급 모두 다 탄력적일수록 어떻다고요? 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은 커진다고요. 수량 변화가 클수록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완전 탄력적일 경우가 자원 배분 왜곡이 가장 큰 거고요. 그럼 비탄력적일수록은 자원 배분 왜곡이 적다가 완전 비탄력돼 버리면 수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예요? 자원 배분 왜곡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5번에 헨리 조지가요. 헨리 조지라는 학자가 고전학파의 그 영향을 받은 그 그래프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라고 봤어요? 잉여라고 봤죠. 그리고 자, 이렇게 수직의 공급곡선 있죠. 수직의 공급곡선. 수직의 공급곡선에 지난번에 제가 시침이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대를 잉여라고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고전학파는 이 수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전부 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잉여가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자, 이렇게 전부 다 조세를 부과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어차피 잉여고 이거는. 그리고 이게 수직일 때는 전액 조세를 부과해도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해야 하네요. 자원 배분 왜곡이 발생 안 해요. 그냥 토지는 그대로 공급이 돼요. 이런 세금이 어딨냐는 거지. 이보다 좋은 세금이 없다는 거죠. 토지는 계속 그 양만큼 공급이 되고 다른 종류의 세금 다 없애고 토지 단일세, 토지 하나 거기에만 세금 매겨도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단일세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의 토지 단일세 이런 얘기, 토지 단일세. 요거 시험에 3번 나왔어요. 3번. 3번 나왔는데 아직까지 정답 지문이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자원 배분 왜곡이 크다 작다 이거는 정답 지문 된 적이 있어요. 자원 배분 왜곡이 크다. 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크고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 왜곡이 적다. 이거는 수요 공급 관계 없습니다. 됐나요? 자,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만 정답 지문이 좀 쉬웠을 뿐이고요. 다음에 16번은 지렛대 효과죠. 20억 원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남의 돈을 쓰는 경우 비교하는 거죠. A의 경우는
A는 아주 간단하죠. 20억이 전부 다 자기 돈이고 2억이 수익이고 하면은 0.1, 10%죠. 근데 B의 경우는 자기 돈 얼마? 4억 분의 2억, 남의 2억 순영업 소득에서 빼야 되죠. 이자 16억 곱하기 0.088%죠. 그러면은 4억 분의 2억 빼기 요거 6, 8이 48, 8일은 12, 1.28억이고요. 그러면 4분의 0.7이죠. 4분의 0.72는 2분의 0.36이고 1분의 0.18이죠. 0.18, 18%죠. 18%와 8%, 8%포인트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어떻게 풀어도 된다고요?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얼마나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 하느냐. 지금 이게 이자가 몇 프로 이자예요? 8% 이자인데 8% 이자인데 지금 몇 프로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10%의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전 자산이 지금. 이게 총자본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포인트 싼 이자예요? 2% 포인트 싼 이자 아닌가요? 얼마나 싼 이자 땡겨왔어요 지금? 8%로서 8% 가지고 지금 10% 내는 수익이잖아요 지금. 20억 가지고 2억은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8%로 땡겨와가지고 10%의 수익을 내니까 얼마나 싼 이자? 2% 포인트 싼 이자라고요. 근데 몇 배 할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부채 비율이라고요. 부채 비율이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부채 비율은 지렛대 효과에 쓰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에. 대부 비율이나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이거는 대출 받을 때 쓰는 개념이지만 이 부채 비율은 지렛대 효과에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 아니에요. 맞나요? 내 돈이 얼마예요? 지금 4억이 내 돈이고 남의 돈은 16억이잖아요. 몇 배예요? 남의 돈이 4배라고 4배. 몇 배 뻥튀기 한다고? 4배 뻥튀기 한다고요. 4배. 2% 포인트를 4배 뻥튀기 하니까 그냥 바로 8% 포인트 나오잖아요. 됐나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지렛대 효과는. 다음에 17번은 1번은 이제 기본이고 1번은 위험이란 표준 편차나 분산의 크기로 측정을 하고요. 2번은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 변이계수 공식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변이계수는 몇 분의 뭐예요? 수익률 분의 위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 자리가 평균이죠. 평균. 여기는 표준 편차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말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하죠. 수익률 단위당 위험. 수익률 1%당 위험 이 소리. 수익률 1%당 위험. 됐나요? 수익률 1%당 위험.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자, 요 뭐뭐당 앞에 있는 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분모로 가고요. 이게 분자로 가는 거죠. 자, 됐고요. 나머지 3번의 민감도 분석에서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이 큰 거고요. 다음에 보다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커지나 항상 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커지는 거죠. 다음에 5번에 수익률이란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말하며 주관적으로 본 수익률이 이게 뭔 소리예요? 주관적으로 본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죠. 객관적 수익률 이게 뭐예요? 기대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다면 투자안을 채택하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 크니까. 다음에 18번의 기억은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 이게 바로 변이계수 방금 한 거고요.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이게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값이잖아요. 이거는 상관계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플러스 1일 때 효과 있어요? 없어요? 플러스 1일 때 효과 없죠? 상관계수 0일 때 효과 있어요? 없어요?
0일 때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많은 편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가 있죠. 됐나요?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은 미래가치 계수 3개, 현재가치 계수 3개, 역수관계도 함께 체크를 해야 되죠. 기억은 모두 미래가치 계수죠. 미래가치 계수 3개, 일시불 내과계수와 연금 내과계수와 감치임계수, 현가계수 3개, 일시불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저당상수, 요렇게 역수관계, 요렇게 역수관계죠. 맞나요? 그 다음에 니은은 연금의 현가계수는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의 일원이라 그랬어요. N년 후의 일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N년 후에 일원을 써놓고요. N년 후에 일원을 써놓고 N년 후의 일원이 현재 얼마에 갇혀 있는가 하죠. 현재 얼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불입되어 있는 금액이 한 번이죠. 한 번. 한 번이면 일시불이고 언제 값을 구하려고 해요? 현재 값을 구하려고 하죠. 구하려고 하는데 초점 맞춘 거예요. 이게 우선은. 그래서 일시불 현가계수가 필요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예? 한 번이죠. 한 번. 몇 번이 지금 맨 끝에 N년 후에 이런 한 번이죠. 그러니까 일시불 현가계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연금의 현가계수라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니은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감치임계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틀렸죠. 감치임계수 역수는 연금의 내과계수죠. 그래서 니은 디귿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N년 후에 일원을 만들기 위해 했어요. 그러면 N년 후에 일원을 또 갖다 놔야 되죠. N년 후에 일원을 갖다 놔야 돼요. N년 후에 일원을 만들기 위해 매번 적립해야 되는 거 구하는 거죠. 맞나요? 이제 일시불이 아니죠. 그리고 일시불이 아니면은 얘네들 넷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를 구하는 거예요? 중간에 얘네들은 목돈을 구하는 경우에 푸는 문제예요. 목돈을 구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수들이에요. 얘네들은 푼돈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푼돈. 지금 목돈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푼돈 계산하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푼돈 계산할 때는 감치임계수고,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푼돈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죠. 이렇게 쪼갤 때는 저당상수입니다. 이러면은 이거보다도 더 어렵게 출제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화폐시간가치 계수의 이런 문제는. 이거는 더 이상 꼬아서 낼 수가 없습니다. 목돈 푼돈으로 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0번은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가요순전으로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기서 세전현금 수지를 산정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소득세는 뭐 할 때 필요한 겁니까? 세후를 계산할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이죠. 다음에 21번은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 이거 틀리면 안 되죠. 화폐 시간 가치 고려. 이거는 순순해 하죠. 순순해. 순순해하고 또 있잖아요. 현가 회수 기간이 있고 또 연평균 수년가가 있죠. 얘네들 공통점이 뭐예요?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수년가도 현가가 있고요. 근데 다만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얘네들은 현가가 다 있는데. 맞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었습니다. 이것도 안 외우고 있다면 이거는 공부를 취미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22번은 이거는 1억이 지금 현재 나갔잖아요. 1억이 들어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그냥 더해서 계산하면 돼요. 3년까지 가봤자 얼마밖에 안 들어와요? 8천밖에 안 들어오잖아. 그럼 4년째 얼마가 더 들어와야 돼? 4년째 2천 들어오면 4년에 반이 돼야 되잖아요.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에 23번은 좀 어려운데 혹시 23번을 푸셨나요? 23번이 지금 정답률이 몇 %인가 한번 볼까요?
정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4번보다 높네. 이상한 현상이네. 아니 24번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아니 어째 24번 25번보다 23번을 더 쉽게 맞춰요? 혹시 이거 다 공식 외우고 계시나요? 아, 제정신이 아니어서요? 전 진짜 신기하네. 이 저당상수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물으면. 몇 번이죠? 24번인가? 23번인가요? 어떻게 푸셨나요, 근데? 예? 아, 그걸 아예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수익요? 이렇게요? 이건 아닌데요? 이건 부채 감당률이잖아. 지금 갑자기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성적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이게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료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저당상수가 나오면은 머릿속에 뭐를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은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 이게 나와야 돼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가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요게 나오는 순간 요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요게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출제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힌트. 계산 문제에서 저당상수가 나온 이상은 바로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힌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를 찾아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개를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액은 이미 알려주고 있죠. 대부액은 1억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만 알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부채 서비스액은 바로 알려주고 있지 않죠. 그럼 어떤 방법을 알아야 돼요? 부채 감당률을 이용을 해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 해서 이것이 1.2라고 알려주고 있죠. 1.2라고. 맞나요? 근데 순영업소득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순영업소득은 얼마요? 1,500만 원이고 여기 지금 요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요걸 알아서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게 1.2란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그럼 요놈과 요놈을 자리를 바꾸면 되죠. 요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1.2분의 1,500이 부채 서비스액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1,250원이 돼요. 여기 집어넣으면 된다. 1,250. 됐나요? 그래서 얘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됐죠. 얘가 이쪽으로 와서 분모로 들어가면 되죠. 맞나요? 이거를 그냥 풀 수가 없겠죠. 그냥 풀 수가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정답률이 높냐 이거죠. 그거 참 신기하다. 아니 어째 24번보다도 정답률이 높아요. 24번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결국은 이 계산 문제보다도 더 어려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24번이. 자 볼까요? 자 어려운 게 아닌데 1번 보겠습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 저당이에요. 예? 원금 균등분할 하면 머릿속에 뭐를 연상하라 그랬습니까? 수평이에요, 수평?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원금 균등분할 이러면 이게 나와야 돼요. 원리금 지불액이 원금 균등은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원리금 지불액이 내려가는 거 생각해야 돼요. 원금 균등이. 원리금 지불액은 점점 감소하죠, 이게. 원리금 지불액은 점점 감소합니다. 그런데 원금 상환분은 어떻고요?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다고요. 이 전체 원리금 지불액 중에서 지금 줄어드는 건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원금 상환분은 똑같아요. 일정하게 원금을 갚아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1억이 있다면 1년 지나면 1,000만 원, 또 1년 지나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갚아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잔금은
9천, 8천, 7천 이렇게 내려가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잔금 비율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한다고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이 맞는 거를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면 어디서 찾을 거냐고. 찾을 데가 없는 거죠. 예,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 이거는 이 그림 이게 연상을 이렇게 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연상을 이렇게 하라고. 근데 보세요. 2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저당은 하면 머릿속에 뭘 연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해. 이제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거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이거는 실수로 틀리지 이거 어려워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이러면은 보세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데 이 중에 이자는 어떻고요? 원금은 어떻고? 이렇지 않습니까? 원금 상환은 점점 증가하고 이자 지급분은 점점 감소하지 않나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저당은 원리금 지불액이 저당 기간 동안 일정하며, 맞잖아요. 원금 상환 곡선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체감인가요? 원금 상환 곡선이? 체증이잖아요. 이거 보고 하는데 뭘 어렵냐고 이게. 다음에 점증 상환 대출은 초기에 지불하는 원리금이 이자에 미쳐요, 못 미쳐요? 점증 상환이니까 이 초기에 지불하는 이 원리금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죠.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면 빚이 어떻게? 빚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빚이 늘어나는데 잔금이 감소한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 이게. 듣고 보니 그렇죠.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 주면은 빚이 어떻게 돼요? 사채가 막 불잖아요. 우리 사채 써가지고 불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도 못 갚기 때문에 불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자가 세니까. 다음에 4번, 5번은 여기에 바뀌어 있어요. 부분 원리금 상환과 수요 금융으로서 이자 매월 상환이 바뀌어 있습니다. 부분 원리금 상환은 뭔가요? 이거는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어요. 부분 원리금 상환은 만기가 됐을 때 만기 시 원금의 일부가 남아있는 거죠. 원금의 일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이게 부분 원리금 상환저당이에요. 부분 원리금. 일부만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다. 만기가 됐을 때 3천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1억 다 안 갚고 7천만 원만 갚고 3천만 원 남겨놓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남았는 거는 만기가 됐을 때 남은 거는 집 팔아서 갚으면 되지. 집 팔아서 갚으면 된다고요. 사는 동안 갚는 부담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들 키우면서 그 원리금 갚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애들 키우면서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금 안 갚고 이자만 갚고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기간 동안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 되면 애들도 크고 하면은 독립할 나이가 되고 하면은 큰 집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집 팔아서 남은 잔금 3천만 원 팔고 작은 데로 옮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거고요. 지금 수요금융으로서의 이자 매월 상환 방법은 뭐예요? 이자만 갚는 거죠. 이자만. 그러니까 잔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잔금이 계속 똑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수요금융으로서의 이자 매월 상환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비상환 저당이라 비상환. 안 갚는다 이 말이에요. 원금을. 자, 그렇게 해서 4번, 5번은 바뀌어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거 다들 몇 번에다 체크했는가. 다음에 25번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1번 유효이자율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생각 안 나면 패스하면 되죠. 다음에 2번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함으로써 시장금리의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위험 전가에서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나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변동금리 대출이요. 대체로 누구한테 유리해요? 금융기관한테 유리하죠. 근데 그나마 갖고 있는 단점이 뭐예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입자들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합니다. 다음에 4번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물가에 연동시킨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는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여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 변동금리로 대출받았습니다. 근데 25번을 더 틀렸네 보니까. 변동금리로 대출받았어요. 그러면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시장금리 내려갈 때 대출금리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조기 상환해서 무슨 이득을 볼 거예요? 조기 상환에 이득이 없어요. 조기 상환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조기 상환에 이점이 있는 거죠. 맞나요?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4번 틀린 거고요. 고정금리 저당 대출에서 대출자는 지금 고정금리 저당 대출 나오잖아요. 5번 지문에.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정금리 저당 대출. 이게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장금리 하락 시에는 어떻게 조기 상환 위험에 노출되고요. 대출자가 이 많은 마진을 못 누립니다. 많은 마진을 먹지를 못하고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23번 같은 계산 문제는 풀면서 지금 24번, 25번 이런 걸 못 푼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26번은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앞에 아무리 어려운 게 나와도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 5번 지문에 2차 저당 시장에서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화 중개기관 하면은 뭐예요? 이 유동화 구조에서 2차 금융기관 아닙니까? 이 역할을 하는 게 한국주택금융공사 말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SPC 특수목적 회사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동화 전문회사라고요. 이 유동화 전문회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이런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번은 뭐가 틀렸나요? MBB의 경우 차입자로부터의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로 연결된다. 이걸 발행자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게 틀렸다고 해서 투자자를 발행자로 바꾸는 게 아니고 NPTS의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차입자가 여기잖아요. 여기. 차입자가 여기죠. 증권 투자자가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의 현금 흐름, 원리금 넘긴 것이 이 말이에요. 원리금 넘긴 것이. 패스해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는 뭐고요? MPTS가 뭐예요? MPTS. 패스 스루 아니에요. 패스 스루. 모든 권리와 위험을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투자자가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MBB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 비발행자 그랬잖아. 비발행자. 인 T가 있어서 T는 투자자가 다 갖고 가는 거고 MPTB는 T도 있고 B도 있고 나눠 갖는다 그랬죠. 투자자와 발행자가. 맞나요? 네, 다 발행자가 갖고 다 투자자가 갖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원리금을 넘기면 넘기는 대로 다 패스 해준다고요. 뭐가요? MPTS가. 그러니까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근데 MBB는 어떻다고요? 얘네들이 그 채권 집합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익권 권리 위험을 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갚아도 얘는 갚아야 돼요. 돈이 여기서 안 넘어옵니다. 안 갚으면. 돈이 안 넘어오는데도 얘는 갚아야 된다고. 그리고 얘가 한꺼번에 목돈으로 갚아도요. 얘는 기간별로 찔끔찔끔 갚아야 돼요. 현금 흐름이 연결이 안 된다고. MBB는. 패스스루 되는 것만 현금 흐름이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CMO의 투자자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투자자가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죠. 이 혼합형. 여기 MPTB와 CMO는 혼합형이잖아요. 혼합형은 소유권은 누가 갖고?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갖고? 투자자가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 MPTS의 경우 차입자로부터의 현금이 투자자에 연결된다고요. 연결된다고, MPTS는. 됐나요? 그래서 1번과 3번이 바뀌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MBB의 경우 저당 채권 집합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MPTS가 그런 거라고요. MPTS가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라고요. 맞잖아요. 모두 다 이 권리와 위험을 다 누구한테 넘긴다고요. 투자자한테 넘긴다고. MPTS 패스트로.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27번은 이거 3번 이거는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장 큰 특징이 담보 없이 대출해 준다는 점하고 비서구 금융이죠. 그런 겁니다.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 주는 거죠. 다음에 그 5번 지문에 그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대출자 입장입니다. 이거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기 뭔 소린가 하면 자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 그 담보대출 받으면 보통 담보대출 받으면 이 돈 대출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 이거 내가 담보 제공하고 돈 대출 받는데 내가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강원랜드로 가든 아니 주식시장으로 가든 금융기관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 담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에 자금이 쓰이더라도 이게 감시가 안 돼. 이게 통제가 안 돼요. 효율적이지 못한 데 쓰여도.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렇게 대출 안 해준다고요. 니 뭐 할 건데 사업성 검토를 다 한다고요. 야, 네 사업하는 거, 프로젝트 좀 하면 계획서를 내놔봐라. 그래서 그걸 다 보고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데 쓰이는 거를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검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담보 없이 대출해주기 때문에 함부로 쓰이면 돈 날릴 수 있으니까 에스크로우 계정을 둬가지고 입출금을 통제를 해요. 입출금을 통제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업주가 자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이나 2번 같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 자산의 현금 흐름을 담보를 한다든가 이런 거. 나머지는 됐고요.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고 좀 쉬고 나머지를 보겠습니다.